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삼국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분석해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삼국시대는 단순히 한반도 안에서만 싸운 역사가 아니라 중국, 일본, 북방 유목민까지 연결된 국제전쟁의 무대였다고 주장한 그의 발언에 주변 관계자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삼국시대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들어갔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니, 미국 사람이 한국 삼국시대에 이렇게 진심이라고요? K 역사의 진심인 외국인 교수라는 글을 처음 봤을 땐 또 누군가 대충 알고 떠드는 이야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달린 책 제목이 눈에 익었어요. 한국의 삼국시대, 잃어버린 문명. 영국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를 다룬 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주몽, 선덕여왕, 화랑 등을 통해 한국 역사를 접한 외국 독자들이 진짜 역사는 어떤지를 궁금해하며 집어들게 되는 말 그대로 입문서 이상의 입문서였죠. 그리고 저자 리처드 D. 맥브라이드 2세. 그는 단순히 책 한 권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중세 한국 불교부터 고구려의 문화사, 화엄경 해석서까지 쓴 그야말로 한국사 덕후 교수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브라이드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릭이라고 부르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 교수님은 미국 유타주 브리거명 대학교의 한국학 교수입니다. UCLA에서 박사를 받고 서울 동국대에서 풀브라이트 연구까지 진행했던 인연도 있죠. 그는 단순히 연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잃어버린 문명 시리즈에 한국을 다뤄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아즈텍, 고트족, 이집트처럼 왜 한국은 빠져있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름들을 국제적인 시선으로 조명해낸 것이죠. 처음엔 그냥 논문 한 편 준비하려 했을 뿐이었어요. 그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건 2007년. 동국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수석 연구원 자격으로 1년간 머물렀던 시기였습니다. 이전에 UCLA에서 한국과 중국 불교를 공부하며 한국 불교 사상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서울의 겨울 하늘 아래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단순히 학문적인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본 경복궁의 돌담길, 종로 어느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그리고 전통 한옥 속에서 마주한 노스님의 인자한 눈빛. 뭔가 마음속 어딘가를 자극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과거가 숨쉬는 동시에 미래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교환 연구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자료를 읽고 번역했습니다. 특히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엄경 같은 고대 문헌들 속에서 고구려 장수왕, 신라 선덕여왕, 백제 무령왕 같은 인물들을 만날 때면 마치 소설 속 주인공들을 만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아는 삼국시대. 그건 아마 한반도 안에서만 싸우던 소국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삼국시대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국제전쟁의 무대였습니다. 고구려는 수당 제국과 정면으로 맞섰고 그 전쟁 규모는 오늘날로 치면 유라시아급 세계대전에 가까웠습니다. 백제는 일본 외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 바다를 장악했고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고 동맹군을 이끌어
삼국 통일을 향해 나아갔죠. 삼국은 한반도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국제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전쟁의 뒤편에는 왕들의 피로 물든 왕좌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삼국의 왕들은 왕관을 쓰는 순간 곧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라의 왕자는 피바다였습니다. 진평왕 이후 왕권을 노린 친족 간 암살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죠. 해공왕은 22세의 친족에게 암살당했고 선덕여왕 이전에도 왕위 다툼으로 수많은 왕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실 내부는 늘 칼날 위에 있었고 왕이 된다는 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고구려의 왕자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고국원왕은 전쟁터에서 백제 근초 고왕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영양왕과 영유왕 시대에는 북방 기마민족과의 동맹과 배신이 반복됐습니다. 손을 잡으면 살아남고 배신당하면 멸망하는 그야말로 북방 초원의 룰이 고구려 왕실을 지배했죠. 왕위 계승은 곧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순간 친족도 신하도 동맹도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었죠. 이 시대의 왕들은 호화로운 금관 뒤에 숨어 늘 목숨을 건 왕좌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던 것입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 잔인하다고요? 삼국시대의 왕들은 그 드라마보다 더 처절한 현실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또 다른 충격적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불교,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아닐까요? 하지만 삼국시대의 불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국가를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신라의 화랑,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꽃미남 전사단 정도로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화랑은 불교로 무장한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 전 먼저 사찰로 갔습니다. 전쟁에 나서기 전 탑을 세우고 불상을 향해 기도하며 승려가 만들어준 부적을 몸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것이 세속오개입니다. 신라의 고승, 원광법사는 전쟁터로 떠나는 두 화랑, 세찬과 추왕에게 5가지 계율을 전했습니다. 첫째, 임금을 섬기되 충성을 다하고, 둘째, 부모를 섬기되 효도를 다하며, 셋째, 친구와는 믿음으로 사귀며, 넷째, 전쟁에 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그리고 다섯째, 살생은 반드시 가려서 하라. 이 5가지 계율은 검보다 더 날카로운, 명예보다 더 무거운 그들의 윤리였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부처의 가호가 함께하는 전사는 패배하지 않는다고. 신라가 삼국 통일의 길을 걸을 때 단순히 칼과 창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랑들은 전투 전날 밤 사찰에서 목숨을 건 서원을 올렸습니다. 이 몸이 죽어도 나라를 위해, 부처님을 위해. 이런 영적 결속력이 삼국시대 불교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당과의 전쟁에서 고구려 왕과 신하들은 전쟁 전에 먼저 사찰에 모여 국가수호 불공을 올렸습니다. 전쟁을 이기는데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했고 백성의 마음과 하늘의 힘까지 모아야 했던 겁니다. 삼국시대의 불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왕권을 지탱하고 전사를 묶어주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국가 전략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가야입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만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가야는 한반도 남부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동아시아 철기 무역을 장악한 숨은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의 철은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토 왕권을 세운 무기가 되었고 중국 남부와도 교역하며 동아시아의 무역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가야는 스스로 역사를 쓰지 않았어도 바다를 지배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이었고 그 철은 남중국과 동남아, 인도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강 남쪽의 상인들이 가야의 철을 얻기 위해 바람을 거슬렀고 바닷길 실크로드의 흐름은 가야를 향해 굽이쳤습니다. 작은 땅, 그러나 거대한 파도. 가야는 동아시아 무역의 조용한 설계자였습니다. 심지어 고고학자들은 일본 고분에서 가야식 갑옷과 철기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제.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와 신라의 그늘에 가려져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백제는 한강과 바다를 잇는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백제의 배는 남해를 가로질러 일본 규슈까지 닿았고 그곳에 도자기, 불상, 문자, 기술을 심었습니다. 일본 초기 국가가 한자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불교 사찰이 세워진 것도 백제가 바다를 건너 전해준 문명 덕분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제국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만 남은 가야왕국, 고구려와 신라에 가려진 백제. 사실 이 둘은 동아시아를 움직인 숨은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야와 백제는 이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끝내 몰락합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내부 분열과 외세 개입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역사는 속삭이죠. 강대국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랐던 진짜 삼국시대입니다.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중국과 패권을 겨루면서 동아시아를 뒤흔든 국제전, 왕과 전사, 그리고 제국들의 드라마였던 시대.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 논문으로 끝날 줄 알았던 한국 고대사 연구가 어느새 그의 커리어 전체를 뒤덮게 되었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중국이 신라의 국가와 사회,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의천 전집 등 수많은 연구서를 펴내며 한국 고대 불교와 정치,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런던의 리액션 북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잃어버린 문명 시리즈에 한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숨에 수락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야. 세계가 한국의 진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이 될 거야. 나는 외국인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책을 쓰기로 결심한 건 순식간이었지만 막상 펜을 들자 그의 손은 멈칫했습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도 아닌 내가 한국의 고대 문명을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몇 주간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 저는 미국 역사 수업에서 아시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왜 아시아 문명은 항상 부록처럼 다뤄질까? 특히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채 작은 나라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고구려는 북방을 호령했던 대제국이었고 백제는 일본 왕실의 문화를 전수한 창조자였으며 신라는 통일의 신화를 만들어낸 불굴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하나 고대 한국의 문명과 전설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초반부엔 주몽과 선덕여왕 같은 K드라마가 서구 독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입구였는지 언급하며 그 뒤로는 탄탄한 사료와 자료들을 토대로 삼국의 흥망성쇠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줄이기였습니다. 출판사에서는 각 장마다 5,000단어 이내, 그리고 60장 이상의 고화질 이미지와 함께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요약하지? 며칠 동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건 완벽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호기심을 일으키는 시작이다 라는 철학을 세우고 독자들이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책 끝에 풍부한 참고 문헌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고대 한국의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중심의 삶, 그리고 종교를 통한 철학적 성찰,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한국과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은 달랐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는 의외의 반응에 놀라게 됩니다. 영국, 미국까지 저명한 서평 매체와 서점들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고요? 처음엔 감격했지만 그 감정은 곧 불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의 일부 독자들이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한국사와 조금 달라요. 외국인이 쓴 책이라 그런지 시각이 다르네요.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쓴 건 아닐까? 한국인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쏟은 나라의 역사에 되려 상처를 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을 날려버린 건 뜻밖의 메시지였어요. 한 한국인 대학생이 보낸 메일 한 통. 교수님의 책을 읽고 오히려 제가 한국의 역사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드라마로만 알던 주몽이나 선덕여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뒤에는 그런 복잡한 정치와 종교, 사회 변화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그에게 더 큰 감동을 준 순간은 서울 종로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그의 책을 한 한국인 부부가 사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눈앞이 뜨거워졌죠. 스스로 미국인이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는 걸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불교의 사상 속에서 만났던 고대 한국인의 철학, 전쟁과 통일 속에서도 꿋꿋이 문화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삶, 그리고 오늘날 K드라마와 K문화 속에 살아 숨쉬는 그 정신까지. 이 책은 나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 특히 삼국시대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리더십, 공동체, 종교,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한국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책을 낸 이후 그는 여러 국제 세미나와 강연에서 왜 한국사를 공부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깊고 찬란합니다. 이제 그는 단지 학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한국사는 저에게 거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낯설면서도 친숙한 인간의 모습을, 공동체의 지혜를,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봤습니다. 한국의 삼국시대 잃어버린 문명. 그건 단지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타임캡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나 교과서를 통해서 접해보던 삼국시대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한 세계대전이었다는 사실과 일본과 돌궐은 주변에서 문화를 받아갔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생각보다 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고대사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